엄마, 아빠, 저 한국 가서 한복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식탁 위에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지시더니 곧바로 붉어지셨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미쳤니? 샤넬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22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파리의 패션 명문가에서 자란 엠마 르블랑이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전통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겨우 3주간의 한국 연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복이라는 운명적인 만남 때문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파리에서 자란 패션 도생이 한복에 빠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엠마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복 디자이너가 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샤넬에서 일했던 할머니의 손녀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파리의 패션 명문가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한복에 빠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파리 16구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샹젤리제의 명품 매장에서 20년째 바이어로 일하고 계세요. 특히 제 할머니는 코코 샤넬과 함께 일했던 전설적인 재단사였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작업실에서 자란 저에게 패션은 운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스모드 패션 디자인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22살이 된 지금은 3학년이고요. 저는 항상 아방가르드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했어요. 할머니처럼 샤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건 졸업 작품 때문이었어요. 마르텐 교수님이 동양 전통 의상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제안하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동양 의상이 뭐가 특별하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세계 전통 의상 패션쇼를 검색해봤습니다. 일본 기모노부터 시작해서 중국 치파오, 인도 사리, 러시아 사라판까지 쭉 봤는데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역시 서양 드레스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은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어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만들어내는 그 우아한 곡선, 저고리와 치마가 만드는 완벽한 비율, 그리고 무엇보다 한복을 입은 모델의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자세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다른 전통 의상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세상에 있었다니. 저는 그 영상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이 보였거든요. 색깔의 조화도 놀라웠고 실루엣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한복을 입은 사람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복 생각만 하면서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마르텐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복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 서양 패션만 좋아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까요. 엠마, 정말 진심이야? 동양 전통 의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그 문화 속에서 살아봐야 해. 쉽지 않을 거야. 네, 꼭 가보고 싶어요. 한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도 안 와요.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의 3주 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엠마, 갑자기 왜 한국? 너는 샤넬이 꿈이었잖아.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복을 보는 순간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어요. 아버지도 걱정스러워 하셨죠. 동양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흘 동안 계속 설득한 끝에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엠마야, 할머니 말 잘 들어. 진정한 패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야. 샤넬이 위대했던 이유도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예쁜 옷을 만들어서가 아니었어.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복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었어요. 하지만 글로 읽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패션 센스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스타일이 정말 세련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간 곳이 경복궁이었어요. 한복 체험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고름을 어떻게 매는지도 모르겠고, 치마 길이도 어색하고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고름이 풀어졌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조용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특별히 잘생겼다기보다는 온화하고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한복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입어야 아름다워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고름을 메어주시면서 한복 입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손길이 정말 섬세했어요. 혹시 한복 디자이너세요? 네. 인사동에서 한복 공방을 하고 있어요. 박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엠마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렇게 지한 오빠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한 씨가 건네준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바로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박씨, 한복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공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벽에는 수십 년 된 한복들이 고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할머니 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지한 씨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한 씨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공방 구석구석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한복은 저희 증조 할머니가 입으셨던 거예요. 100년이 넘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비단 촉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색깔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고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거죠.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지한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복이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 색깔마다 의미가 있고 계절과 상황에 따라 입는 방법도 달랐어요. 서양 드레스는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지만 한복은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품격을 표현해요. 옷이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과 똑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공방에 찾아갔습니다. 지한 씨는 한복 스케치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치마의 곡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너무 각져요. 한복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야 해요. 몇 번을 지우고 다시 그려도 지한 씨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복을 직접 입고 그리니까 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지한 씨가 저를 동대문 새벽시장에 데려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왜 가요? 진짜 좋은 원단은 새벽에 나와요. 할머니들이 직접 짠 명주는 금세 팔려버리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짠 비단, 천연 염색으로 물들인 원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색깔도 파리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연에서 우려낸 색이라서 그런지 훨씬 부드럽고 깊이가 있었어요. 이 분홍색 정말 예뻐요. 복숭아꽃 염료로 물들인 거예요. 봄 한복에 많이 써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외국인이 한복에 관심이 많구나. 기특해라. 그분이 직접 짠 명주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몇 달씩 걸려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인사동 전통 찻집에 갔어요. 지한 씨가 제게 연보라색 한복을 입혀주시고 달의 체험을 시켜주셨거든요. 한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어요. 등이 고다지고 걸음걸이도 우아해지죠. 정말 그랬어요. 한복을 입으니까 몸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급하게 걷지도 못하겠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움직이게 됐어요. 찻집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복과 차 문화는 둘 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다른 손님들이 제가 한복 입은 모습을 보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시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복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종로 전통공방에서 자수를 배울 때였어요. 70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엄격하셨어요. 자수는 마음을 담는 일이야. 조급하면 안 돼. 작은 매화꽃 하나를 놓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바늘을 잡기도 어려웠는데 할머니는 계속 다시 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자수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 자수는 화려하고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자수는 평면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같은 자수라도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경복궁 야간 개장에 갔어요. 전통 홀레 시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왕실 홀레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나타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신부의 원삼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신랑의 골룡포도 위엄이 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한복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는데 지안 씨가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특별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도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한복 디자인을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지안 씨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너무 서구적이에요. 한복의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와 파괴는 달라요. 전통의 정신은 살려야죠.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안 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날 지안 씨가 3대째 내려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한복을 지키려다가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일본 옷을 입으라고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한복을 만드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지안 씨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연수 마지막 주가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복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는데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 씨와 헤어진다는 게 힘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지안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지막 날 공방에서 지안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엠마 씨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전통도 사랑받으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야말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와서 한복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첫날부터 모든 게 이상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짜증이 났습니다. 수화물 찾는 데만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느려? 인천공항에서는 10분이면 끝났는데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이나 걸렸거든요. 한국 지하철은 정시에 와서 빨랐는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엠마야,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저녁을 보는 순간 실망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좋아했던 치즈 오믈렛인데 갑자기 밍밍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 해드릴게요. 다음날 아시아 마트에 갔어요. 김치와 고추장, 당면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김치볶음밥과 잡채를 만들어 대접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야? 생각보다 맛있네.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향신료가 정말 독특하구나라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제가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게 그 한복이니?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도 우아하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매일 집에서 한복만 입고 있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조금씩 딸이 이상해졌다며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시차 적응이었어요. 핸드폰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꿔놓고 새벽 3시에 지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프랑스 시간으로는 오후 7시였지만 제 생체 시계는 완전히 한국 시간이었거든요. 매일 밤 11시에 지안 씨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서툴러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도 문제였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했어요. 이게 경복궁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아? 여기가 인사동이고 이분이 지안 씨야. 한복이 얼마나 우아한지 알아?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친구들도 매일 한국 얘기만 하는 저를 보며 지겨워하기 시작했어요. 엠마, 너 요즘 한국 얘기밖에 안 하네. 맞아. 3주 있다 왔는데 인생이 바뀐 것처럼 굴어. 패션 수업 시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마르텐 교수님이 모던 드레스 디자인 과제를 내주셨는데 저는 한복 스타일로 그렸거든요. 엠마, 이건 과제와 맞지 않아. 너무 동양적이야. 하지만 교수님, 이 디자인이 훨씬 우아해요. 한복의 실루엣은 완벽해요. 한복도 좋지만 내 전공은 서양 패션이야.
본분을 잊으면 안 돼. 그날부터 교수님과 자주 마찰이 생겼어요. 제가 제출하는 모든 과제가 한국적이었거든요. 카페에서도 문제였어요. 커피 주문이 5분 걸리자 짜증이 났어요. 한국은 30초면 나오는데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어요. 3분 늦게 오자 불평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시에 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심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프랑스 요리보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어요. 매일 저녁에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해먹었습니다. 엠마야,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해. 창문 좀 열어라. 아버지가 불평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가장 심각했던 건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거였어요. 매일 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궁중 드라마를 보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저 원삼 정말 예뻐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드라마를 봤어요.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거울 앞에서 혼자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보, 엠마가 이상해졌어. 3주 만에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게 말이야.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매일 한복만 입고 있어. 설마 그 남자 때문인가? 부모님의 걱정은 점점 커졌어요. 드디어 폭발한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부이아베스를 보고 실망스러워했어요. 엄마, 또 프랑스 음식이에요? 엠마야,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야. 하지만 한국 음식이 더 건강해요. 발효 음식이 좋다고 하던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나 한국 가서 한복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한국에서 살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겨우 3주 있다 와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너 미쳤니? 샤넘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할머니도 자신의 꿈을 따라 샤넬에서 일하셨잖아요? 나도 내 꿈을 따를 거예요. 한복은 제 운명이에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운명이라니. 3주 만에 무슨 운명을 알겠어? 그 남자 때문이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3일 동안 설득전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은 번갈아 가며 저를 말렸어요. 최소한 졸업은 하고 가라. 1년만 더 생각해봐라. 그 남자가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지한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복을 배우는 건 지금 아니면 늦어요. 결국 어머니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좋아. 그럼 내가 한국에 가서 그 남자와 한복을 직접 보고 올게. 내가 인정하면 허락해줄게. 정말요? 대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해야 해. 저는 고민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보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한국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지한 씨에게 전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상통화로 봐도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엠마 씨 어머니가 패션 전문가라고 하셨죠? 정말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공정한 분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걸 보시면 인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됐어요. 어머니는 20년간 파리 명품 매장에서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만 다뤄오셨는데 한복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제가 마중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되셨지만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엠마야, 그 남자 어디 있어? 지한 씨는 공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동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해. 동양 전통 의상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공방에 도착했을 때 지한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한입니다. 엠마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공방을 둘러보셨어요. 오래된 한복들, 전통 재봉틀, 염색된 원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라고요. 이게 3대째 내려온 한복이라고 하셨죠? 네. 저희 증조할머니 때부터요. 그때 지한 씨가 조심스럽게 한복 하나를 꺼내셨어요. 연한 핑크색 저고리에 은은한 회색 치마였는데
어머니의 체형과 피부톤을 완벽하게 고려해서 만드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 한복을 보시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20년간 명품을 다뤄오신 분인데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엠마 씨에게서 어머님의 사진을 보고 디자인했어요. 어머님의 우아한 기품에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생각해서요. 지안 씨가 한복을 입혀드리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파리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거울 좀 볼까요?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더니 할 말을 이루셨어요. 그 한복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입어본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어요. 지안 씨가 어머니를 공방으로 안내해서 한복 제작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습, 천연 염료로 색을 입히는 과정, 그리고 입는 사람을 생각하며 디자인하는 철학까지요.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옷을 만드는 곳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감탄하시더라고요.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입는 사람의 마음과 체형,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만드는 거죠. 지안 씨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을 때였어요. 외국인 관광객 한 분이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Excuse me,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패션 전문가로서 직감이 온 거죠. 한복의 세계적 가능성을 느끼신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엠마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야. 미래의 패션이야. 그 지안 씨도 정말 실력 있는 장인이고 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제대로 배우려면 최고에게 배워야 해. 다음날 지안 씨가 저희를 한 분께 소개해 주셨어요. 이정숙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무형문화재급 실력을 가진 한복장인이셨어요. 외국인에게 가르쳐 본 적 없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린 한복 스케치들을 보여드리니까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 아이, 정성이 느껴지네. 해보자. 어머니도 선생님을 만나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을 놓으셨어요. 이런 선생님께 배운다면 안심이야. 6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이정숙 선생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지만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기초 바느질만 시키시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다시를 외치셨거든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어깨와 목이 뻐근해도 쉬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한 땀, 한 땀이 마음이다. 조급하면 안 돼. 3달째 기초만 반복하자. 좌절감이 들었어요. 선생님, 언제쯤 실제 한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급하면 실수한다. 마음을 비워라. 더욱 엄격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완벽한 바느질을 해냈을 때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때서야 첫 번째 한복 제작을 허락해 주셨어요. 1년 후 저와 지안 씨가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파리 패션위크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만든 한복 헤리티지 브랜드를 선보이게 된 거예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런웨이에 올랐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유럽 패션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동서양 문화의 융합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한복의 세계적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날 밤 지안 씨가 제게 프로포즈했어요. 한복을 입고 에펠탑 앞에서요. 엠마 씨, 저와 함께 한복으로 결혼식을 올려주실래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꿈꾸던 모든 게 이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한복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경복궁에서 전통 혼례 의식을 치렀는데 화려한 원삼을 입은 저와 신랑 한복을 입은 지안 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도 한복을 입고 참석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친척들도 모두 한복을 입었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제 이해해.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술이야. 어머니가 감동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지안 씨와 함께 살면서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찾고 있어요. 가끔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한복을 처음 본 그날을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려. 한복을 통해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도 찾았고요. 지금도 매일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입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아해지는 걸 느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맞았어요. 진정한 패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고요. 한복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